예,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세계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위해서 자리에 앉은 임종화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영란전쟁이 어떻게 끝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사의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주제를 조금 좀 독특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제가 2010년도 2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 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던 친구들을 최근에도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보는 친구들이 간혹 하나씩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할 때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제 학생이었던 친구들한테 간혹 이제 이렇게 카톡을 한 번씩 이렇게 주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어떤 이제 교양 선택으로 이제 들었었던 어떤 학생이 집에서 세계 속으로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슨 뭐 여행 방송인 줄 알았대요. 여행 방송. 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특정 지역 가가지고 뭐 입장료는 얼마고 막 그런 방송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처음에는 이제 어떤 테마 주제로 한 몇 주 갔었죠. 역병도 했었고, 뭐 환관정치라고 하는 것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잡고 이제 쭉 일괄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17편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게 한번 좀 테마를 조금 다양하게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은 한번 저서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원래는 어제 제가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목요일 오전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최공재 감독님이 저기 이제 지방으로 어디 이제 유진 PD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가셨죠. 우리 함장님 인터뷰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오전에도 방송을 할까 하다가 오전에는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했고, 오늘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지금 여기 사무실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 하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나 혹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자료 출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논문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원어도 마찬가지고 국내 뭐 KCI 등재 논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뭐 수백, 1000권 단위까지 가지 않을까. 살짝 거짓말 못해서. 그런데 그 거짓말 못해도 그게 아마 1%는 안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이제 저서를 접한 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학더리로 먹고 살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책들, 질이 좋은 책이든 질이 나쁜 책이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잘 언급을 안 하는 것들이 어떤 저서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봐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대까지, 혹은 이제 근근히 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주제에 대한 어떤 저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은 세계사 필독서라고 잡아봤는데, 세계사 필독서라고 하면은 좀 시건방지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게 필독서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읽힌 책은 어떤 게 있을까? 읽힌 책.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 정말 많은데, 초기에 제가 서양사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읽힌 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 겸 어떻게 좀 이렇게 나름 이제 본 사람으로서의 평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1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The Crusades through Arab's Eyes죠. 아랍인으로 본 십자군 전쟁. 자, 딱 이제 보게 되면은 책에서 느껴지는 거는 뭐예요? 아랍인의 눈으로 봤으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의 역사고, 십자군 전쟁,
여기에서 이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알제리 태생이에요. 알제리계 프랑스인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알제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 알제리하고 남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인종적으로도 딱히 차이는 없죠. 뭐 우리하고 중국 정도의 차이라서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자, 이게 1999년도에 나왔는데 2000년도에 한국어판으로 곧바로 번역이 됐어요. 예, 이 제목을 여러분들 잘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 책 한 권만 지금 국내 저서에서는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십자군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 겸 이제 어떤 교육자기도 한데, 이 책이 이상하게 십자군 전쟁, 특히나 이게 연도를 보시면은 2000년도 이후에 십자군 전쟁 관련된 혹은 서양사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1차 문헌으로서 사용이 되는 게 이 아라비네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자, 전쟁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윤리에 찌든 당시의 교황청, 뭐 바티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이제 아주 루틴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좋은 책이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게르만적인 야만, 라틴적인 여유로움, 뭐 그런 거 있죠. 자, 유럽 애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서양사를 깊이 안 보신 분들도 한번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르만과 라틴적인 어떤 이미지는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버라이어티함,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촐싹거림, 뭐 북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과묵함, 그 과묵함에서 나오는 어떤 둔탁한 야만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상하게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찾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케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십자군의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민간인들을 어떻게 약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책의 주된 내용이기는 한데, 자, 피디님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가지고 특정 문명과 다른 문명이 충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몇백 년 후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케바케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가만히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11세기 때, 11세기 말에 났었던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뒤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럽과 중동이라고 하는 것을 외교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하나의 컬러였단 말이죠. 그 시대를 해석을 하는 청사진.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타 문명과 같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민간인 약탈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일상이었어요. 너무 일상적으로 민간인 약탈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같은 그런 소설들 혹시 보셨나요? 한 번씩 여러분들 봐보세요. 거기서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약탈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평화로웠을까? 중앙아시아는 평화로웠을까? 인도는 조금 더 평화로웠을까? 세계사적인 아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 평면체적으로 그 시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군 전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스팟으로 정해놓고 그 시기에서 아랍의 눈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놓고 모든 할 말은 다 할 써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게 1차 문헌으로 쓰이는 사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자체가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뭐 영어권 국가들은 거의 크루세이드 스루스 아랍사이라고 하는 책이 항상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글을 쓰는 사람이든 논문을 완성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십자군 전쟁의 도덕적인 것은 이미 평가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야, 그럼 십자군 전쟁이 폭력이 아니냐? 아, 폭력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한번 핑계를 대볼 수도 있겠습니다. 6세기부터 7세기에 이슬람이 태동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조지죠? 예,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곧바로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을 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장장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아랍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아랍을 끌고 들어온 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은 11세기 때 일어났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유럽에서 이슬람 몰아내기 운동이었던 레콩키스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러한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역사학자 입장에서 뭐 저도 이 서양사를 전공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해석을 했구나. 그런데 언제나 그렇죠. 학술적인 논쟁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논쟁거리 자체를 우리가 또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방송도 많이 타고 한번 아민 말루프를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 강연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아마 자랑스러운 프랑스인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주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논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학술 이거를 깨는 이제 논리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서유럽도 마찬가지인 게 유럽이 지금까지 했었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문화의 어떤 흐름, 외교의 흐름 자체를 착취의 역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립적이지가 않은 태도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거대한 사료를 가지고 두툼하게 만든 책이 아니에요. 아주 한 200페이지 안팎의 짧은 단행본인데, 이런 책의 공통점은 뭐죠? 보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물론 사실 이건 제가 영문으로 읽은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나온 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사봐서 이제 십자군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사보기는 했었는데, 참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 것을 잘 다뤘기는 했지만 이게 정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게르만적 비장미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사람의 방송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움베르토 에코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소설가기도 하고 소설가기도 하고 역사학자기도 하고 뭐 중세사를 보는 그런 사람이기는 한데, 요 아민 말루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 십자군을 비판을 하면서 이 당시가 가지고 있는 게르만적인 야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자, 이제 역사 서양사 조금 아는 사람들은 게르만은 결코 로마 제국의 붕괴라고 하는 것과 크게 상관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 마지막에 없기는 했는데, 뭐 게르만들이 뭐 그 당시에 로마를 불태우거나 약탈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고, 자, 피디님 슬라이드 2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마르크 블로크 시리즈 아시나요? 자, 이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년도까지 제가 좀 이 앞에서 아민 말루프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역사를 위한 변명, 역사를 위한 성찰이라고 이제 원래 이제 불어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서양사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반드시 이 사람,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분식을 먹는데 밀가루 없이 분식 못 만들죠. 뭐 면 요리하는데 밀가루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뭐 쌀국수를 만들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분식이라고 좀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자,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사에서 생물연도를 보시면 44년도에 죽었죠. 이 사람이 프랑스계 유대인인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나치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이 사람이 아마 그 파리 고등사회과학원의 어떤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공식적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아무튼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굉장히 좀 길게 BC 정부를 나중에 독일 애들이 프랑스를 점령을 하는 점령 기간 동안에 요주의 인물로 찍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반나치 활동을 하는데 반나치 활동에 걸려서 44년도에 처형이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처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이제 정설이죠. 근데 이것은 프로피트는 차치하고서라도 역사를 위한 변명 그리고 무엇보다 봉건사회 1권, 2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1944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는 2권짜리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무지막지하게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입니다. 2권이 아마 850페이지고 1권도 800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예전에 제가 한 2013년도에 이 서유럽 정치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 이제 이 초기에는 보통 정치사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는 약간 좀 히스토리컬 컨텐츠들을 잡고 들어가죠. 그때 학생들한테 이거를 한번 물론 책을 사보게 한 건 아니라 제가 스프링 버전으로 줬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안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것을 교재로 한번 썼던 적이 있다가 그냥 에휴 한 학기 딱 이렇게 하다가 너무 제가 봐도 책 자체가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봉건사회 여러분들 이 교보문고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만한 두터운 책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강의하는 사람만 혹시 너무 신난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뒤로는 교재는 안 쓰고 제가 가끔 이제 이 컬럼 하나씩 쓸 때 약간 참고를 하는 것 정도인데 이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사의 모든 1차 문헌에서 반드시 이 사람의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없는 책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장원제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잖아요. 서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요 농노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다른 문명과 어떻게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언제나 그래요. 농촌이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분 어때요? 농촌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인 공동체는 헌법이나 사법과 같은 중앙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중앙 통제 기능보다 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묵적인 관례가 앞선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장원제도를 보면서 뭐를 제일 처음에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현실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냉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되지만 여기에서 장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 있죠. 한 800년 정도를 다룬 거예요. 요 장원제도. 그러니까 서양의 장원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농노제도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이제 아주 좀 세부적인 것까지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바이킹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농업제도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됐고, 어떻게 농노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을 했냐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서양사의 디테일을 보고 싶으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고 싶으면 요 장원제도라고 하는 거,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딱 필터링으로 아시아 농촌 공동체를 한번 보잔 말이죠. 조금 다른 주제지만은 여러분들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유럽의 공산주의 운동과 동양의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다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어떻게 됐었죠?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들에 의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됐었죠. 아시아는 어때요? 보세요. 중국, 한반도 조선, 식민지 조선이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태국은 군주제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을 제외하자면 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건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했었던 아주 독특한 장원제도에 의해서 유럽은 장원제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분봉사회예요. 그래서 그 분봉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통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미치지는 못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장원제도라고 하는 거 농경지가 경작지가 생기고 나면 그 경작지를 운영을 하는 거는 결국 무력투쟁에서 가장 최종적인 승자가 그 토지에 대한 경작지를 어떤 그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봉건사회의 시초거든요. 그럼 동아시아는 어땠느냐 말이에요. 자,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하고 특별한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중앙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던 게 요 동양, 중국, 조선, 뭐 그 베트남 같은 경우의 역사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게 농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세사회든 근세사회든 현대사회든지 간에.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확산이 됐죠? 역으로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들이나 고유 명사로서 도시 부르주아 군대를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 시기 때 혹은 탈냉전 시기 때 혹은 이 20세기 이전의 아시아 농촌사회라고 하는 건 유럽이 가지고 있는 농촌사회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말 어떻게 요것만 따로 강의를 해드린다면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하는 똑같은 미라를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근데 유럽의 장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농노라고 하는 것을 패러다임을 벗어났더라도 중앙아시아와 다릅니다. 이슬람 지역은 여러분들 이슬람 지역에 농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막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있는 게 이집트고 예루살렘, 뭐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도 다 농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유럽과는 전혀 유럽의 장원제도나 농노의 주종관계와는 또 다른 형태의 여기에서는 생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마르크 블로크가 이렇게 책을 쓰는데 야, 저 사람 이게 이제 47, 8살 때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와, 진짜 학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이면은 저 정도 글을 쓸까라고 할 정도로 그 학문적인 깊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게 마르크 블로크. 자, 책 제목은 잊어버려도 돼요. 언젠간 찾아보니까. 그러나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을 읽지 않으면 서양사의 기본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1900년대 초반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 사람이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걸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 뒤로 서양사를 연구를 하는 데는 반드시 마르크 블로크를 기본적으로 깔고 위에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아카데믹 탑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봉건사회만 있느냐? 아니죠. PD님 슬라이드 3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따위로 지어놓으면 참 안 돼요. 자, 서양의 장원제. 야, 그러면은 봉건사회랑 책이 뭐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 책 영문 제목을 제가 여기다가 안 붙여놨는데 불어로 읽게 되면은 시그누레 프랑시아스 앳 마누아 앵글라이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밑에 부제가 있어요. 뭐냐? 프랑스와 영국 장원제의 비교사적 고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또 특이하죠. 영국은 그러면은 장원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원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 사람이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학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여기 일부에서부터 보면은 초기 고전장원제, 카롤링 왕조에서부터 시작해요. 5세기, 3세기. 그러니까 로마 제국 붕괴되고 나서죠. 바로 6세기. 그리고 프랑스 장원과 노르만 왕조. 노르만 왕조는 스칸디나비안, 북유럽 애들이에요. 노르만 왕조 시대의 영국 장원은 어땠느냐? 말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카롤링거 시대의 고전 장원제를 설명하면서 영국 장원제도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장원제, 이게 아마 절판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그 워낙에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자, 2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11세기, 13세기의 장원제가 나와요. 자, 11세기, 13세기는 왜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유럽의 장원제는 어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원 농민의 법적 신분, 장원 경제 구조의 변동. 이게 말을 항상 어렵게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자, 법률의 변천, 장원 농민의 신분 변동,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게 1장이고 2장은 재판권과 장원 농민, 그리고 부제가 뭐예요? 프랑스의 재판권 변화추이와 장원 농민, 영국의 재판권 변화추이와 장원 농민. 자, 여러분들 장원 경제하면은, 서양사 장원 경제하면은 딱히 관심은 별로 없죠.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가끔 어떤 주제로 강의할 때 저만 혼자 신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11세기, 13세기 유럽의 장원이 제도가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인력들이, 유럽의 농민 인력들이 대거 이슬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PD님 이제 그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두껍고 복잡한 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국과 프랑스의 장원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하는 게 그 서양의 장원제도라고 하는 거의 차이인데, 11세기와 13세기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 바티칸에서 십자군 전쟁에 대거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농민과 기사계급과 상인계급이 전부 다 몰려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자기가 전쟁을 해서 차지한 영토가 있다면 거기에 이 사람들의 경작권을 줘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것 같지만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봉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비단 한 가지 예로, 자, 7세기 때, 8세기인가요? 7세기 때 수나라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을 하는데 몇백만이 가죠? 330만이 정설이죠. 여기서 전투병은 한 150명밖에 안 할 거예요. 나머지 150만 명은 뭘까요? 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작업을 하는 거에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지역을 차지하면 경작권은 어떻게 황제 재산으로 옮기고, 어떻게 요 분봉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봉제도는 아니죠. 그 당시 수나라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농공행상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사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필요한 작업들이 존재하고, 말 그대로 어떤 문화예술 산업 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 추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는 맥시멈으로 동원했던 병력이 몇 만이에요? 40만이에요. 40만에서 15만. 근데 이것도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끊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경작권을 주고 나서 대거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성공한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실패한 전쟁 아닙니다.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슬람한테 재탈환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원제도 안에서 11세기, 13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장원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법률제도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업생산 인력이라고 하는 게 대거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유럽의 국내 장원제도가 추가로 업그레이드 되느냐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를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행태, 구조적인 어떤 지형적인 그런 게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가 불안하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유럽 사람들 중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프랑스가 경제 규모나 소비가 떨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왕조가 생겨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작업을 했었던 게 지방 호족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 자, 근데 반면에 섬나라인 영국은 어떠느냐? 장원제도. 영국도 여러분들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기도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론디니움이라고 하는 버킹엄으로 대변되는 중앙 집권 왕조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지방 농경 장원제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호족 세력들의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권력의 엘레멘츠라고 하는 거, 엘레멘츠 오브 폴리티컬 파워라고 하는 게 유럽은 중앙에서 지방, 프랑스는 중앙에서 지방이라면 영국은 지방에서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앙겔라이스라고 하는 장원제도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역설적으로 가장 고도의 개방 경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전에 1900년도, 그러니까 사실 1900년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은 영국이었죠. 거기를 그러한 이유를 갖다가 요 중세 5세기 카롤린거 왕조 이후부터 장원제도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면은 직접 사서 보고 싶을 정도로 설명이 너무나 뛰어나요.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장원제도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 아카데믹 워드라고 하는 거는요. 아카데믹 월스라고 하는 건 학술적인 용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을 때 카롤린거 왕조 시대의 프랑스 장원과 노르만 왕조 시대의 영국 장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야 이거 영국 장원을 설명을 하는 건데 밖에 있었던 어떤 카롤린 왕조 시대의 프랑스 노르만 왕조 시대의 어떤 프랑스 안에 있는 어떤 노르만 왕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농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비교를 하는 걸까? 그런 것은 책을 읽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봐야지 하는 거. 그래서 참 이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돼. 학부 시절 때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 박사과정 들어가서 이제 제가 알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면 볼수록 정말 이 깊이에 굉장히 놀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마르크 블로크 시리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결코 손에 만지기가 쉽지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참 소개는 해드리지만 읽으라고 제가 추천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PD님 슬라이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의 도시 베네치아라고 하는 거 역시나 중세시대 때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중세시대를 조금 더 보겠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City of Fortune, How Venice Ruled the Sea. 여기에서 ruled라고 하는 것은 패권이라는 뜻이에요. 패권. 부의 도시 딱 해놓고 어떻게 베니스는 해상 패권을 쥐었느냐. 여기서의 해상 패권은 지중해의 해상 패권이죠. 근데 그 지중해라고 하는 딱히 크지도 않은 해안가라고 하는 게 어때요? 가장 통상무역이 많았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13세기인데 이 저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배경화면 살짝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로저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1년도에 영문으로 나와서 2012년도에 한국판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제 월간조선에 계셨던 어떤 분께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책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이것도 엄청나요. 한 700페이지가 넘는데 여기에서는 픽션과 논픽션을 가미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앞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봉건사회나 무슨 서양 장원제나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제목만 알고 계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셔서 이 부의 도시 베네치아를 사서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이유는 자, 유럽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왜 탄생이 되냐는 거예요. 자, 린헤이성스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막연하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가 대량으로 이 플레이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고 생존율이 사실상 그러니까 치사율이 한 40%가 되는 그런
그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도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줄 때 현물로 물려줘요. 그림, 금 혹은 귀중품.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야 그러면은 화폐라고 하는 게 제대로 통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가 매우 불안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요즘 개념에서는 그래요. 요즘 개념에서. 자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를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전부 공통점이 뭐죠? 은본위제죠. 은본위제라고 하는 것을 은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제 수단을 놓고 거기에 시장에서 약간 시장 가격이 만들어져 있는 귀중품을 교환을 하는 것은 1차 거래 방식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제를 시켜서 화폐를 화폐로 통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청나라 때 와서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 그것도 이제 뭐 옹정제 시대 때 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가 천천히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지폐라고 하는 것을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앙 권력이거든요. 근데 부에도시 베네치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엄청나게 뭐 이거는 사실 훈족들 피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해상 도시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네치아 한번 가보세요. 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무슨 그러니까 서울의 한 4분의 1도 안 되죠. 서울의 한 6분의 1 6분의 1보다는 조금 크겠구나. 한 5분의 1 정도 크기에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은 해상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은 교역을 통한 해상 패권을 잡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뱅킹 시스템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슨 그 어음을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고 근대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에 시초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 베네치아가 왜 그러면은 엄청나게 제가 이게 지도를 좀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게 됐었냐면 지도를 보시면은요 베네치아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이냐면 여러분들 이탈리아 지도가 장화 모양이죠. 장화 모양에서 제일 우측에 바다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순풍의 돈만 잘 타면은 예루살렘까지 일주일 혹은 3박 4일이면 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3박 4일 정도 그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에서 3박 4일로 오는 거는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아시아 돌아서 터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최소한 원웨이로 가도 4달이 걸려요. 근데 4달만 그냥 걸리나요? 아니죠. 중간에 투르크 애들이 있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떤 군사적인 리스크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땅 터지자마자 너무 땅으로만 이제 지상으로만 병력을 이동을 하고 물량을 이동하기 힘드니까 3차 십자군 전쟁 끝 무렵부터 요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네치아 원래 있었던 도시기는 합니다. 베네치아라는 해상 도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데 자 베네치아는 국경이 프랑스랑도 연결이 되고 이탈리아랑도 연결이 되고 독일 전 지역과 연결이 되고 또 스위스랑도 연결이 되고 스페인에 있는 무슨 아라곤의 왕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뭔가 칙서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스페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80%가 넘는 게 베네치아를 통해서 가니까 유럽의 모든 부가 베네치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사실상 군주제를 택한 게 아니라 상인들끼리의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는 건데 11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베네치아가 쌓은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모든 통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모든 통상이라고 하는 게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은 무조건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네치아보다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베네치아보다 더 물량이 많아지는 거는 런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사실상 15세기 때 물론 끝나기는 하지만
도시 국가로서 1인당 GNP가 가장 높았던 데가 17세기 말까지 혹은 18세기 초기까지도 베네치아였다 그래요.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카타르는 아니고 1인당 GDP 2위가 스위스인데 1위가 어디죠? 1위가 룩셈부르크죠. 예. 룩셈부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교통비 받아먹고 엄청나게 그렇게 커지기는 한 건데, 베네치아는 해상력, 전투력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산업, 물량산업, 심지어는 베네치아에서 코란도 찍어내죠. 코란을 찍어내는데, 코란을 찍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오스만 터키한테 팔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편견도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조금 조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복식부기를 통해서 세금을 중간에서 이제 그 탈세를 할 때 이제 그런 좀 이제 유대인 탄압이 있기는 했는데, 이 부의 도시 베네치아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책이 재밌게 나오고, 저 로저 크롤리는 여러분들 BBC 5부작 다큐, 뭐 10부작 다큐 같은 데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로저 크롤리는, 자,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저 크롤리라고 하는 이 로저 크롤리가 다큐멘터리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언론인입니다. 여러분들 배진영 차장님 다 아시죠? 월간조선 차장님. 배진영 차장님도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의 지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언론인들이 역사 콘텐츠를 깊이 파고들어서 뭔가 책을 냈을 때는 대박을 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별로 그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에서 이게 거의 1000만 부 가까이 팔렸죠. 엄청나게 너무나 재밌게 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오늘날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뭐 서양사를 딱히 하기 전에는 별로 교감이 안 와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지금도 스페인 암스테르담과 카탈루니아, 그 바르셀로나 지역과 함께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베니스라고 그러죠. 베네치아라고 그러죠. 저도 여기 갔었는데 진짜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하여튼 이 재밌게 군것질거리 할 정도가 많았었는데, 어느 카페를 들어가도 와인이 15유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와인 값도 굉장히 싼데, 오히려 베니스 같은 경우가 물가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GNP가 가장 높은 곳은 베네치아가 맞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는 조금 어느 순간 여기 말고 그냥 차라리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 훨씬 더 낫겠구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유레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 베네치아는 제가 한 10번도 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베니스라고 하는 게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조금 반갑기는 했었는데, 제가 오늘 슬라이드, 벌써 시간이 45분이 지났네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로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책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카메라 앵글. 요게 이제 동방의 부름이라고 하는 책인데, 동방의 부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동방의 부름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슬라이드에서 따로 요 부분, 제가 오늘 모르고 아까 PD님한테 이 슬라이드를 안 드렸어요. 정말 미안하게. 요거를 이제 책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자 해석을 하는 게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큰 물음을 통해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비잔티움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살짝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고, 자, PD님 오늘은 슬라이드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오늘은 의외로 슬라이드를 책 소개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삼총사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렉산드르 디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삼총사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삼총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화산업으로 앞서 있었던가.
여러분들 총사대원 있죠? 무스크테르들, 머스케티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의 경호원인데 그 경호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복장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상 프랑스 내에서 무스크테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있거나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외부에 있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공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독일 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프랑스를 오게 되면은 배워가는 게 뭐냐면 이 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쟤네는 무슨 놀이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뭐 이 안에 상의는 꺼내 입어야 되느냐, 뭐 이것을 넣어 입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당시에 총사대뿐만이 아니라 뭐 기마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삼총사 시공사에서 나왔던 이 삼총사 1, 2권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듀마가 썼던 이 삼총사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스토리텔링의 인물 중심의 충돌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넘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요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낭만주의 시대 때 작가라고 하는 거죠. 낭만주의 시대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존재하냐면, 프랑스의 왕을 동시에 깔 수도 있고 프랑스의 왕을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낭만주의 작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삼총사라고 하는 건 1, 2권이라고 하는 것을 쭉 보게 되면은 항상 그림 설명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TV용으로나 무슨 드라마용으로나 가장 많이 리메이크가 됐었던, 가장 많은 테마들이 만들어졌었던 게 이 삼총사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얼핏 들으셨죠? 이 삼총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를 볼 수가 있겠지만, 루이 13세가 어떻게 절대 왕정을 형성하느냐. 자, 앞서서 설명드린 장원제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가 영국과 프랑스가 다르듯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전 유럽을 지배를 함과 동시에, 가장 상위의 개념에서 지배를 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을 시키지 못했을 때는 왕조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바로크 시대 때 보면은 그래요. 물론 이 알렉산드르 듀마가 삼총사를 썼을 때는 뭐 1800년대 사람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랬구나 저랬구나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알렉산드르 듀마가 소설가기는 한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기도 해요. 프랑스사 상책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알렉산드르 듀마가 객관적이지만은 냉철하게 평가한 프랑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낭만주의 작가들이 다 그래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정말 서양사를 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입헌군 주제를 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바티칸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리스크라고 하는 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까지가 어떤 여파가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영국 같은 경우가 유럽이 바로크 시대 때 루이 13세나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렇게 엄청난 자기네들의 정치권을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도 영국이야말로 가장 닮고 싶었던 나라가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절대 왕정이 성공을 하면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게 나름 프랑스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 절대 왕정이 깨졌을 때는 왕조의 붕괴가 역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프랑스는 다른 유럽과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맞춰 왔었기 때문에
맞춰왔었기 때문에 절대왕정이 형성이 된 건데 그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크 시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크 시대가 어땠네 저땠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음악서적을 보든 문학서적을 보든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사실. 바로크 시대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문화적인 사료가 있었던 거는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일상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바로크야?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고유명사야, 형용사야, 아니면은 뭐야? 그러한 물음을 한 방에 해소를 해준 게 이 알렉산드르 디마의 삼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느끼던 감정이 그 감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이해를 했을 땐 인제 유럽사가 마침내 뻥 뚫리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또 다르실 수가 있으시겠죠. 다른 것을 보고 뭐 로마 제국사를 보고 뭐 서양사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비잔티움 제국사를 보고 서양사를 이해하시는 분들 다양하시겠지만 역사를 시대적으로 끊어야 돼요. 고대, 초기 중세, 중기 중세, 후기 중세, 르네상스, 근대, 산업혁명. 그래서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3등분으로 나누는 그 막시스트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간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운동사를 써가지고 아주 이제 뭐 이 글로벌 대역적이 되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글로벌 대스타도 되기는 했지만 마르크스 역사 이론이라고 하는 3단계 방식,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것을 등식으로 나눠서 보는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시스트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체계화된 것은 매우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중세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중세예요? 로마 제국 붕괴부터 르네상스 1000년이 있어요. 1000년. 이 시기가 과연 다 암흑이었고 이 시기가 다 그러면은 좋은 시기였느냐? 암흑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역사적인 방식인데, 자, 지금 1시간 2분이 지났어요. 아니, 제가 오늘 그냥 가지고 나온 책이 12권인데 1권, 2권, 3권, 4권, 이 5권도 소개를 못 시켰습니다. 참 이런 딜레마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 편 더 잡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역사 공부도 하면서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책인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